한국 학생들은 모두 전자기기에 중독되어 있다던데 그곳에서 어떻게? 여기 영국의 한 동네 학교 교실에서 한 여자 선생님이 홀로 자리에 앉아 근심 어린 표정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녀는 왜, 무슨 일로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영국의 교사 알렉산드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국인 알렉산드라입니다. 여러분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을 아시나요? 뱃속에서 떨리는 긴장감과 함께 다리를 위아래로 들썩이게 만드는 설렘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 말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기차에 앉았을 때 저희 기분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답니다. 한국 교수직 제안이 왔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으로 떠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항상 새로운 문화와 장소를 탐험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처음에는 제 레이더망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학생들에게 중세시대와 세계대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꽤 행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먼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 5,000년이 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야말로 수많은 왕과 고대 전투, 왕조가 존재했다는 뜻이죠. 역사광인인 저로서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과거에 대해 배우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이기도 했죠. 한국이 스마트폰이나 비디오 게임 같은 신기술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옛날 방식의 칠판과 종이 교과서를 선호해온 저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고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기회가 제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어느새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챙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죠.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11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깨어있다가 영화 몇 편을 보고 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덜컹거리며 착륙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옆 창밖을 내다봤지만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였죠? 시계를 확인하니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밖이 아직 어두웠으니 당연하죠. 비행기는 영국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에 런던을 출발했습니다. 시차를 너무 많이 넘나들었더니 몸은 아직 저녁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몇 분 더 내려가자 비행기가 드디어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머리 위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죠. 저는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걸치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엄청나게 뻐근했어요. 세관 및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사람들의 줄을 따라가면서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공항은 이미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행객들이 출구로 향하는 동안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레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자 긴장된 마음이 다시 들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내 서류가 없으면 어쩌지? 저는 긴장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며 서류와 여권을 직원에게 넘겼죠. 서류를 검토하는 긴장된 순간이 지나자 직원은 여권에 도장을 찍고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서류 작업은 모두 끝났어요. 이제 거대한 공항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었죠. 표지판을 따라 터미널 아래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환전소에서 영국 파운드를 한국 원화로 환전한 뒤 선명한 한국 지폐로 기계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열차표를 샀습니다. 다른 관광객과 한국인들과 함께 매끄러운 은색 열차칸에 저는 긴 여행으로 몸은 지쳤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탑승했어요. 도시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높은 아파트 단지와 나뭇잎이 무성한 언덕이 흩어져 있는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흐릿한 복숭아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 기차와 지하철이 다니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서울역은 아침 출근을 시작하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저는 새 아파트에 도착하려면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하철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교통카드를 하나 더 구입하고 지도를 찾아낸 후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침내 올바른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시내 중심부에서 더 멀리 이동하자 반짝이는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수수한 상점과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한글로 쓰여진 간판, 세련되면서도 수수한 옷차림의 사람들, 거리마다 빼곡히 들어선 높은 건물 등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마침내 지하철에서 내려 새로운 동네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였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지도를 보며 번잡한 거리를 따라 길을 찾았습니다. 노점상들이 카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팔고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가고 길고양이 몇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고소한 냄새와 덜 고소한 냄새의 혼합은 새롭지만 상쾌한 기분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아파트 건물을 찾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간 후 문 옆에 있는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작고 아담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메일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녀는 저를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죠. 알렉산드라,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들어와. 그녀는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며 말했어요. 제 새 집주인 미숙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새 집이 될 작은 원룸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침대, 테이블, 스토브 등 기본적인 가구들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커다란 창문이 있어 햇빛이 많이 들어왔고 아래쪽에 번화한 동네를 내려다볼 수 있었죠. 이곳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저는 샤워를 하고 구겨진 옷을 갈아입고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가시면서 저에게 쉬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같이 먹으면서 서로 알아가요. 라며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말 따뜻한 환영이었어요. 낯선 곳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저의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좋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후 저는 제 동네를 파악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길을 따라 내려가다 선마트라는 작은 식료품점을 발견했죠.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과 고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국수, 농산물, 코카콜라 같은 친숙한 브랜드가 한글로 쓰인 과자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죠. 바로 옆에는 스피커를 통해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옷가게가 있었어요.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트렌디한 스타일의 캐주얼 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스타일리시한 옷과 신발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러다 저는 길 건너편에 있는 약국에 들렀는데 가운을 입은 직원이 제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어떤 감기약과 세면도구를 사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시차 적응으로 인해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몸은 런던에 돌아와서 잠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새 침대에 기어들어가 침대 밑에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후 2주 동안은 새로운 교직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로 정신없이 보냈어요. 저는 서울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제 교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디지털 교과서부터 유튜브 동영상까지 무엇이든 표시할 수 있었죠. 각 학생 책상에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 영국 교실의 단순한 칠판과 먼지가 쌓인 책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며 적응이 힘들 수 있다는 건 압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학생들이 이러한 디지털 도구에 정말 능숙하니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확신이 옳았기를 바랬어요. 미숙 아주머니는 제가 휴대폰을 설정하고 부족한 생필품을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또 한국 식당에서 김치볶음밥과 매운 라면 등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셨죠. 저는 전철을 타고 거대한 경복궁부터 번화한 동대문 시장까지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거닐던 위험 있는 문과 그림이 그려진 정자 앞에 서서 2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감상하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궁궐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었지만 성벽 밖에는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바쁜 도시 생활이 펼쳐져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입생들에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깔끔한 버튼다운과 슬랙스를 입었죠. 캠퍼스에 들어서자 젊은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제잘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강의실에 들어서자 15쌍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습한 대로 한국어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제 한국어의 아이들은 킥킥 웃으며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국 시골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이들은 흥미로워했어요. 처음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미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이름과 얼굴, 수업과 과제를 주고받으며 수업 첫날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K-팝을 접해보거나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의 집과 런던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죠. 제가 익숙하지 않은 앱과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저는 점점 첨단 기술 교실을 사용하는 데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매 끼니마다 나오는 반찬의 종류에 당황하거나 지하철 앱이 아직 해독할 수 없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등 문화 충격의 순간도 있었지만 저는 이 모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느꼈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에 결국 꽤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강의한 첫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어느새 처음의 문화 충격은 즐거운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제 리듬을 찾기 시작했고 새로운 외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여기저기서 약간의 문화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화장실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들어갔다가 혼난 적이 있었죠. 이런 검지로 누군가를 가리켰다가 손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예의라고 부드럽게 지적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대체로 한국은 점점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동료들의 놀라운 친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교사 휴게실에 들어가는 것이 꽤 겁이 났어요. 수년간 서로를 알고 지내온 교육과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과 관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저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새내기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저를 미숙 아주머니처럼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부장 권미경 선생님은 수업 계획과 학교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심지어 주말에는 요가 스튜디오에 저를 초대해 주셨답니다. 한편 젊은 영어 선생님인 박미림 선생님은 제가 어려워하는 번역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단발머리가 위협적인 엄격한 문학 선생님인 최영심 선생님도 제가 교실을 지나갈 때면 은근한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셨죠. 그분들의 열린 마음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겪는 초기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길을 찾는데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저는 식료품점도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한적한 외곽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에 비하면 서울은 완전히 콘크리트 정글이었죠.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와 환승 방법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매일 머리를 써야 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점차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하철 노선과 도시의 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특정 노선은 반복을 통해 익숙해졌으며 전체 인도를 따라 걷는 대신 모퉁이에 있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는 등 몇 분을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도 알게 되었죠. 특정 상점과 얼굴이 일상화되자 동네가 이제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된장찌개와 같은 기본적인 한국 음식의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북적이는 시장과 마트 통로를 혼자서 성공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피곤해서 저녁에는 주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음식을 이용했지만 쉬는 날에는 간단한 한식 요리라도 직접 만들어 먹으니 집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끔씩 영국 음식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토요일, 파자마 차림으로 책을 읽다가 피시앤칩스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밀려왔어요. 검색을 해보니 지하철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영국식 펍인 런던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벌써부터 주방에서 지글거리는 고향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기 위한 노력하는 만큼이나 다른 외국인 커뮤니티도 좋았어요. 저희 동네에는 저와 같은 선생님들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종종 작은 외국인 바에 모여 한두 잔씩 술을 마시며 외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팁을 공유하곤 했어요. 한국 생활에서의 굴곡을 헤쳐나가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죠. 여가 시간에는 고대의 역사와 현대의 편리함이 어우러진 서울의 놀라운 모습을 둘러보며 지칠 줄 몰랐어요. 주말에는 수백 년 된 궁궐이나 사찰을 방문해 고요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곤 했죠. 이 현대와 과거의 조화로움은 광화문 광장과 같은 곳에서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었어요. 그곳에는 위험 있는 경복궁이 세련된 금속과 유리로 가득 차 있는 중요한 정부 건물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상징적인 63빌딩과 같은 고층 빌딩들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600년 넘게 당당히 서 있는 역사적인 광화문이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을이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저는 서울의 계절 변화에도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밤새 소복이 쌓인 눈이 서울을 뒤덮자 저도 한국인들처럼 포근한 패딩화 니트 목도리로 몸을 꽁꽁 싸매고 나섰어요. 새 겨울 부치는 미끄러운 보도와 얼어붙은 골목길에서 발가락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지켜주었죠. 시내 주요 도로에 반짝이는 조명에 매료된 저는 혼자만의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다문화 동네인 이태원을 찾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 전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다채로운 레스토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활기찬 보도를 걷는 동안 축제 전구들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북적이는 펍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집밥을 떠올리게 하는 푸짐한 파이를 주문했어요. 그 후 호주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러 맛있는 플랫 화이트 커피를 마셨죠.
밖에는 반짝이는 조명이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이태원의 활기찬 분위기 덕분에 그리움을 어느 정도 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을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학기 말에 영화 관람의 날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어요. 학생들에게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투표를 한 결과 저는 오락과 교육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경쾌한 한국의 휴먼 코미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대중문화를 저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보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첨단 프로젝터로 영화를 관람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젤리 과자와 주스 파우치를 나눠줬어요. 스크린에 비춰지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한국 생활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죠. 불과 몇 달 만에 아이들과 유대감을 느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수업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죠. 2주간의 방학은 대부분 휴식을 취하며 2학기를 준비하는 데 보냈어요. 동료 교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홈플러스의 작은 플라스틱 트리로 집을 꾸미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최신 스타워즈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 2학기가 긴장이 아예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초보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더 복잡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동료들은 첫 학기가 항상 가장 적응하기 힘든 시기라고 말해주었고 그들의 격려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겨울 방학에서 돌아온 제 학생들은 키가 꽤 자란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방학 이야기와 친구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득 아는 채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이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들의 젊음과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해와 함께 찾아오는 새 출발의 활기찬 기운을 떠올렸어요. 저희는 기술 윤리, 분석적 읽기 능력, 대수 개념에 관한 단원을 다루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중에 사려 깊은 질문과 토론으로 저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많은 협업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팀워크와 창의력을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생들은 종종 제 교실에 들러 숙제 문제부터 연애 고민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이러한 비공식적인 아이들의 방문은 제가 진정으로 학생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죠. 저는 이러한 개방성을 키우고 싶어 금요일 오후 교실에서 티타임을 가지며 캐주얼한 모임을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서서히 녹아 봄이 되면서 이제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시를 탐험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도 사라졌어요. 따뜻한 주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서울 버킷리스트에 있는 더 많은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나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복궁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지나 하이킹을 하고 거대한 동대문 시장을 둘러보고 침울한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고양이를 입양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녁에 과제물을 채점하고 나면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덜컹거리며 외로움을 느끼곤 했어요. 그러던 중 지역 동물 보호소를 방문했다가 나비라는 이름의 귀여운 회색 얼룩 고양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원봉사자분께서 나비의 이름을 말해주었을 때 우아한 걸음걸이와 섬세한 성격을 가진 그 아이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죠. 해외로 이주한 후 저는 처음으로 진짜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고양이 장난감과 아늑한 담요를 쇼핑하고 매일 나비의 양치질을 해주고 저녁 식사를 위해 신선한 생선을 준비하는 등 한국 캣맘의 습관을 들이며 모든 것이 더 영구적으로 느껴졌죠. 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쉴 때 항상 털복숭이 친구와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 생활 6개월째가 되었을 때 원래 2년이었던 강사 계약은 이미 절반이 지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바빴던 첫 학기는 이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매일의 소소한 모험은 여전히 제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부터 매주 동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까지 서울 생활의 많은 부분은 이제 제게 편안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물론 계속 도전해야 할 과제들도 있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은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교실에서 새로운 기술 교육 도구를 따라잡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지만은 않았죠. 바쁜 일정 속에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한국 생활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은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귀중한 여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 기회가 제 인생에 가져다준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영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지만 한국에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6개월은 사람들이 저를 두 팔 벌려 받아준다면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2년 차에는 과연 어떤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질지 기대하는 저에게
이러한 지속적인 환영은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딘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은 정말 시간이 참 빠르네요. 서울에서 생활하고 가르쳤던 지난 12개월을 돌이켜보니 문화적 충격과 혼란스러웠던 초기와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조카의 생일과 사촌의 결혼식 같은 중요한 기념일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한국에서의 한 해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2년의 계약 기간 중 벌써 절반이 지났고 계약이 끝나면 한국 생활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소중한 우정을 쌓는 것부터 역사와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까지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더 이상 교실에서 첨단 기술을 사용하거나 서울을 가로지르는 시끄러운 지하철 미로를 헤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아이들은 제가 새로운 은어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 농담 삼아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간단한 김밥 도시락을 싸거나 퇴근길에 동네 아줌마 포장마차에 들러 만두를 먹는 등 소소한 일상 습관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주말에는 전통 다도를 체험하거나 최신 K-팝 콘서트를 보러 나가는 것도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일상과 새로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지난 한 해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 여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처음 맞이한 가을은 영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낙엽의 바삭함과 푸짐한 찌개가 그리워지는 향수병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가족 없이 첫 명절 연휴를 보내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한국의 추수축제인 추석의 송편과 따뜻한 양말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며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는 실내 복도까지 얼어붙는 영하의 기온으로 제 굳은 의지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울과 다운을 겹겹이 껴입고 재킷 안에 핫팩까지 꽂아둔 덕분에 저는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어요. 또 따뜻한 담요를 덮고 베이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보며 기운을 북돋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찬란한 봄이 찾아오자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밖에서 햇살을 쬐며 자연이 살아나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구름처럼 흩날리는 벚꽃을 보고 몇 달간의 침묵을 깨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는 것은 마법과도 같았죠.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축구를 하고 연을 날리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곧 열대 더위와 폭우를 동반한 습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우산과 레인부츠 덕분에 가장 습한 날에도 계속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무더위 속에서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겹쳐 입는 스타일링 기술을 배웠어요. 친절한 상점 주인들은 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발견하면 얼음처럼 차가운 보리차를 권해주었어요. 매 시즌마다 저희 멋진 학생들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시험 점수 상승, 대학 합격, 스포츠 수상 등 제자들의 승리를 축하할 때면 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부풀어 오르곤 했죠. 일상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모습에서도 아이들의 회복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학기에는 커리큘럼을 확장하여 생각을 자극하는 사회적 이슈를 수업에 포함시켰는데 는 제 강의 능이력을 제대로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기술 윤리, 교육적 형평성, 문화적 관용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려면 민감성과 냉철함이 필요했죠. 저는 모든 학생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개방적이고 편견 없는 교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기 중 방학 동안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10학년 커리큘럼을 문화적으로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셨어요. 유럽 중심의 낡은 편견을 없애고 아시아 전역의 관점을 통합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죠. 그 과정을 통해 교육자로서 제 자신의 특권과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재검토하게 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학생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함께하면서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졸업식 날, 제자들이 고개를 높이 들고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죠. 물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려면 교실 밖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초기 저의 인맥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이후 저는 훨씬 더 다양한 친구들로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대화하는 정기적인 언어 교환 모임은 한국인들을 만나는 재미있는 방법이 되었어요. 제 북클럽은 처음에는 외국인 여교사들로만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인 회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문화적 통찰력과 책 추천을 통해 독서의 폭을 넓힐 수 있었죠. 저는 또한 교재와 지역사회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미경 선생님은 지난 봄에 저를 하이킹 그룹에 초대해 주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근교로 나가 숲길을 걸으며 중간에 사찰과 찻집에 들르기도 했죠. 자연에 둘러싸인 평화로움은 한 주 동안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제 주말을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더 먼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속열차가 저를 해안 도시 부산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는 석쇠 위에서 지글거리는 신선한 해산물이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북쪽 강원도의 경포 해변에서는 은빛 서리가 해변을 뒤덮은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화산 분화구, 용암 동굴, 폭포가 쏟아지는 절벽으로 유명한 한국의 섬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에요. 스쿠버 자격증을 따서 제주의 수중 경관을 탐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매혹적인 나라는 어디를 돌아다녀도 구석구석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문화적, 세대적 차이에 적응하는 것은 인내와 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훈을 주었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는 것과 같은 한국의 특정 업무 관습은 느긋한 영국에서 온 저에게는 적응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실함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관찰하면서 제 자신의 가르침도 더 나아질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모임에서 상사에게 먼저 술을 따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웃어주며 제가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고 말해주죠. 문화적 가치나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한국 친구들의 개방적인 태도는 제가 갇히지 않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혜로 가득 찬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해외 주재원 생활 2년차의 중반에 접어든 지금, 저는 성찰을 통해 성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저의 욕구는 더욱 깊어졌어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이곳에서 맺은 우정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끝없이 복잡하고 활기찬 도시에서 남은 시간 동안 만끽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콤한 해산물 국수 한 그릇을 더 맛보고, 인디 아트 갤러리를 돌아다니고,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야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안내의 의지에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수백 명의 호기심 많은 학생들도 남아 있었죠. 한국에서의 이 의미 있는 삶은 저를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중 가장 강력한 교훈은 멀리 있는 사찰이나 고층 빌딩이 아닌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서 제 세계관은 확장되었어요. 그들이 공유하는 인간성을 포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했어요. 앞으로 몇 년 후 어디를 가든 이곳에서 얻은 추억과 친절은 제 정신의 뿌리로 남을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이 경험의 선물은 집이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받고 받아들여지며 최고의 자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그 소중한 교훈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서울에서의 2년간의 강의 계약이 벌써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 외국을 여행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요. 이제 서울의 거리와 지하철 지도는 어릴 적 고향처럼 익숙해졌어요. 한국어는 더듬거리던 구절에서 완전한 대화로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식은땀을 흘리게 했던 매운 김치도 이제는 혀끝에서 완벽한 맛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휴일, 계절, 학기는 정말 빠르게 지나갔지요. 첫 해는 엄청난 학습 곡선을 그렸고 두 번째 해는 더 큰 편안함과 몰입을 가져다 주었어요. 먼 훗날로 상상했던 이사 날짜가 드디어 다가오면서 그리움과 함께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작별은 씁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10대 학생에서 독립적인 청년으로 성장한 제 제자들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각자의 길을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졸업식 때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소중한 동료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도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직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늦은 밤까지 함께 시험지와 과제를 채점하고 주말 하이킹, 명절 축하 행사 등을 통해 평생의 추억을 쌓으며 유대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유머, 포용력 덕분에 저는 낯선 땅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북클럽 회원분들, 교회 모임, 동네 아줌마 등 회사 밖의 한국인 친구들도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수많은 식사를 함께하고 긴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의 친절을 베풀면서 그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사심 없이 저를 응원해준 사람들을 떠나보낸다는 건 제 안에 한국의 한 조각을 품고 갈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만끽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경복궁, 동대문 시장, 한강공원 등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다시 방문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죠. 학생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직업은 바뀔 수 있어도 인간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지는 맛, 볼거리, 편의시설을 모두 즐기고 있었죠. 제 냉장고에는 한국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시원하고 상쾌한 소주가 가득했어요.
모든 지하철 노선, 동물원, 박물관의 교통카드가 준비되어 있어 마지막 몇 주간의 여행을 최대한 즐길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아줌마의 포장마차와 작은 식료품 가게를 지나 동네의 나뭇잎이 우거진 거리를 걷다 보면 그 감각적인 모습들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와 신선하고 매콤한 김치 냄새,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과 아늑한 가게가 나란히 있는 모습,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가로이 논이는 고양이들. 이곳에서 제 일상을 정의하는 모든 평범한 습관과 장면들이 말이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한국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을 확인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마지막 주말 이태원 지하철 여행. 미경 선생님과 함께 향기로운 소나무 숲을 걸었던 마지막 하이킹. 수업 마무리를 위해 벼락치기를 한 후 마지막으로 먹은 늦은 밤에 국수 한 그릇. 이제는 일상적인 기억도 하나하나가 소중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의 범위는 특정 장소나 사건을 넘어 훨씬 더 넓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형성해 주었어요. 편견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히고 평생의 친구가 된 낯선 이들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 등을 통해 저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죠. 집에 대한 제 개념은 재정이 되었어요. 집은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불편함 속에서도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죠. 집은 저희를 작게 만들거나 차별하지 않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과 웃음, 눈물, 실패, 성공을 공유함으로써 만들어져요. 개방성, 이해, 배려와 같은 소박한 요소로 형성되지만 이러한 진심 어린 소속감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인간관계라는 선물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길을 걸어준 사람들의 친절이 낯선 나라였던 한국을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고향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지도상의 완고한 마음과 다친 마음으로 그어져 있는 국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면 놀라운 공감과 교감이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국에서 넓어진 제 마음과 정신은 어디를 가든 품고 다닐 선물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학생들의 작품 등 소중한 기념품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며 작은 아파트를 정리할 때 저는 슬픔이 아닌 무한한 감사함으로 짐을 쌌습니다. 내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편도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물론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질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에서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한국말이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집밥의 맛이나 김치의 톡 쏘는 맛이 이상하게 그리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걱정들이 들기도 했죠. 분명 영문화 충격 또한 나름의 적응을 가져오겠지만 말이죠. 이제 설렘과 용기가 긴장을 덮어버렸어요. 저는 더 풍성하고 더 현명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제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 제 학생들은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대담한 새 장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비록 거리는 저희를 갈라놓을지라도 한국에서 제 영혼에 감동을 준 사람들은 영원히 제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다음 모험이 저를 어디로 이끌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친절, 인내심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도전할 거예요. 학생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제 안에 흐르고 있고 친구들의 용기와 배려가 제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문화의 보물은 제가 가는 모든 곳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씨앗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감한 여정이 가져온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여정은 끝났지만 그 선물이 저를 미래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들레의 밝은 씨앗이 바람에 흩날려 먼 곳까지 새 생명을 전파하듯 저 역시 이 계절의 꽃을 들고 뿌리를 내리는 곳마다 아름다움을 심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를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스페인의 한 가정집에서 디너 파티가 열렸습니다. 대화 도중 그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 한국 음식 먹어봤어? 응, 김치를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최악이었어. 특히 냄새가.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한테 마늘 냄새가 나더라. 한국 사람들은 왜 안 씻는 걸까? 이런 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국의 음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양의 나라 스페인에서 접하는 한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사연은 스페인에서 살고 있는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세비야에 사는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풍부한 요리 유산으로 유명한 스페인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는 플라멩코로 유명한 도시이죠. 남부라서 엄청 덥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저는 일과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성인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인생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기쁨의 순간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그 기쁨은 주방에서 새로운 맛과 요리를 발견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저의 요리 모험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아닌 스페인의 안락한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쌀쌀한 어느 날 저녁, 우연히 TV에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명한 색감과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김치전이라는 요리를 준비하는 셰프의 환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를 요리 탐험가라고 생각했지만 제 탐험은 익숙한 유럽 요리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한식은 미지의 영역이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이국적인 땅이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한식 레시피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다양하고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고추장, 된장 등 한국 요리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처음으로 시도하는 한식 요리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추를 발효시킨 매콤한 찌개인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 자체로 교육이었고 한식의 초석인 맛의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찌개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어오르며 진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문화와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한 모금은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리 프로에서는 그냥 대충 만들 수 있는 음식 같은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마늘 냄새도 이상하고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넣어서 인가 싶었죠. 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요리 탐험가로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비야의 몇 없는 한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세비야에서는 한식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식당에서 한식을 맛보았는데 어느 정도는 맛있었지만 요리 프로에서 나온 감탄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달고 짜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본고장에서 제대로 맛보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순간은 마치 꿈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일상의 번잡함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식사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었습니다. 분식을 파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순대의 연기가 모락모락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순대를 1인분씩 시켰고 옆에서 먹고 있는 한국인들을 따라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기도 하며 한국 분식을 즐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옆 사람을 따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묵국물을 종이컵에 떠주셨습니다. 제가 건네받은 어묵국물은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정이 들어왔습니다. 매우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과 세비야에서 먹은 것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집에서 해먹었을 때 왜 맛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산 고춧가루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냄새를 극대화시켜주고 쓴맛이 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산 재료로 된 음식들은 정말 너무 달랐어요. 숙소에 돌아온 저는 짐을 풀고 조금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에 둘러싸인 한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메인 요리는 얇게 썬 소고기를 양념에 재워 노릇하게 구운 뚝배기 불고기였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으며 다양한 반찬이 곁들여져 한 입 먹을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당면은 부드러웠습니다. 스파게티나 라면이 아닌 면 요리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선한 식재료와 활기찬 분위기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망원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식의 핵심인 신선한 제철 식재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인들이 생선회와 만두 같은 음식을 장인의 손길처럼 정교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경외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다양한 발효 단계의 김치를 파는 노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친절한 노점상 할머니가 제 관심을 눈치채고 다가와 손짓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를 맛보는 것은 마치 역사를 맛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전통과 오랜 기술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요리의 장인 정신에 대해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최종 요리가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각 식재료의 쓰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음식에 대한 연결고리가 한식을 차별화하는 요소였습니다. 더운 날의 냉면에 톡 쏘는 시원한 맛부터 쌀쌀한 저녁의 전골의 포근한 온기까지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미식의 발견으로 가득했습니다. 매 끼니가 모험이자 배우고 음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저는 서울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안꼬절편을 맛보았는데 그 맛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매운 음식이라는 세계인들의 편견이 있지만 사실 한식은 밥부터 디저트까지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음식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제 다음 목표물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한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 임무는 길거리 음식을 통해 한국 음식에 여과되지 않은 날것의 정수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저마다 독특한 맛과 스토리를 담은 음식을 능숙하게 조리하는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흑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채운 달콤한 팬케이크인 호떡으로 시작했어요.
바삭바삭한 겉면과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속이 유쾌한 대조를 이루며 입안과 기억에 오래 남는 맛을 선사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한 육수에 꼬치에 꽂은 어묵을 끓인 오뎅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오뎅은 소박한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국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자니 북적이는 인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마다 새로운 발견을 선사했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닭강정부터 시원한 빙수 디저트까지 그 종류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거리의 분위기, 맛있는 식사의 즐거움, 각 음식에 얽힌 이야기 등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반죽을 만들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와 붕어빵 장사가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며 슈크림이 들어있는 붕어빵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서울 거리를 누비며 한식의 혼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식재료나 요리 기술이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한국 길거리 음식은 인생의 소박한 기쁨을 축하하고 매 순간을 음미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길거리 음식 탐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 음식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며 한국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번잡한 길거리 음식이 끝나고 저는 미식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인 한국식 파인 다이닝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전통 한식의 현대적인 우아함을 더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통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을 연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음식 플레이팅까지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파인 다이닝을 통한 저희 미식 여행은 전통 풀코스 요리인 한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풍미와 식감의 조화였고 각 요리는 다음 요리를 보완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식사는 다양한 반찬으로 시작하여 섬세한 국물 요리, 완벽하게 구워낸 생선구이, 그리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은 고소하고 달콤한 다양한 요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구절판이라는 요리로 9가지 진미를 얇은 부침개에 담아낸 접시 요리였습니다. 구절판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맛과 색의 균형을 맞추는 셰프의 솜씨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한식 파인 다이닝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전통 레시피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창의성을 가미하는 셰프들의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식재료를 공수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정밀하고 세심하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제철의 중요성, 맛의 상호작용, 음식에 담긴 음양의 철학 등 한식의 미묘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파인 다이닝은 단순히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진화해온 요리의 깊이와 폭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이 세계로 떠난 저희 여정은 스페인에 있는 제 집으로 한식의 맛을 가져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고급스러운 식사 경험, 따뜻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정수를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러한 요리를 재창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전 과제는 스페인에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통성과 현지 적응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제 주방은 퓨전 실험실로 변했고 스페인 식재료를 한국 레시피로 대체하면서도 본연의 맛을 잃지 않는 실험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요리는 불고기였습니다. 특정 한국 식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산 배 대신 현지 배를 사용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고전적인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도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스페인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배추와는 식감이 달랐지만 한국의 기술과 스페인 농산물의 아름다운 조화가 돋보이는 최종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이 김치는 제 집의 필수품이 되었고 스페인의 뿌리와 한국의 맛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식을 주제로 한만찬을 주최하는 것도 저희 새로운 열정이 되었습니다. 잡채,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처음 먹어본 친구들과 가족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한식의 보편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러한 요리 체험을 통해 저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음식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스페인 주방에서 만든 한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교감을 나누는 음식이었습니다. 한식을 통한 저의 여정은 맛과 기술뿐만 아니라 음식이 가진 연결, 가르침, 기쁨의 힘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자신의 일부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식과 함께한 여정을 되돌아보니 한식이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페인 주방에서 한식을 요리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음식과 삶에 대한 제 관점에 깊은 영향을 준 문화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한식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죠. 요리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쿠킹 클래스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레시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경험, 한국 문화의 정수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제 수강생들은 한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웃고, 음식을 나누며 매 시간마다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 중 하나는 한국의 채식주의자 및 비건 메뉴를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레시피를 다양한 식습관에 맞게 변형하는 것은 창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버섯조림과 같은 요리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다양하고 포용적인 요리 풍경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음식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주방은 문화의 용광로가 되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한 그릇과 불고기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정이 쌓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식은 삶의 소박한 즐거움에 대한 찬사이자 잠시 멈춰서서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제 미각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했습니다. 소박함의 가치, 나눔의 아름다움,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려준 한국 음식에 감사를 전합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